엔비디아가 취하는 높은 마진에다가 이 서버 마진에 CSP 마진까지 합치면 오픈 AI가 이걸 사용하게 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비용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진 스태킹을 제거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오픈 AI가 AI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앞으로 GPU를 팔아먹을 일이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10월 둘째 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휴가 워낙 길었어가지고 세 개 다 외신 관련된 소식인데요. 인텔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로 유튜브에서 다뤄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11일, 그러니까 어제죠. 인텔이 애리조나 팹 52에서 18A 공정을 양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18A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TSMC나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이제 2나노 테크가 되겠고요. 이번에 인텔에서는 TSMC나 삼성보다 먼저 2나노를 양산했다는 점을 되게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생산품이 이제 펜서레이크라는 점입니다. 이게 인텔에서 직접 설계한 노트북용 CPU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치면 삼성전자 시스템 LSI에서 설계한 엑시노스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생산해주는 좀 그런 구조거든요. 일종의 내부 수요, 캡티브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인텔 내부 수요가 아니라 외부 팹리스 제품을 생산했다면 훨씬 더 의미가 부각이 됐겠죠. 일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이번에 인텔에서 좀 되게 대규모로 프로모션을 했는데, 이건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일종의 좀 화답 성격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인텔로서는 좀 나름 회심의 작품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리본팻이라는 기술이랑 파워비아라는 기술이 이제 각각 적용이 되거든요. 일단 리본팻은 업계에서 먼저 생산이 돼 있던 거고, 파워비아는 인텔이 세계 최초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리본팻은 우리가 TSMC나 삼성 기준으로 GAA라고 하는 거 있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러니까 요 파란색 부분으로 칠해진 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고요. 이걸 감싸고 있는 회색 부분이 이제 게이트인데, 이 게이트라는 놈이 이 채널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를 해줍니다. 묶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를 해주는데, 기존에는 핀팻이라고 해서 채널 부분을 게이트가 3면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전자현미경 이미지가 있는데, 요게 채널이거든요. 요게 채널인데, 요 채널을 게이트가 양옆과 위에서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채널의 생김새가, 여기 불쑥 솟아있는 이 생김새가 이 생선의 지느러미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핀이라고 하면 보통 생선 지느러미잖아요. 그래서 핀팻이라고 하는 거고, 요 나노 리본 혹은 삼성이나 TSMC가 GAA라고 부르는 건 이 채널을 게이트가 사면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이제 샘 이미지를 보시면 이 동그랗게 돼 있는 것들이 채널이거든요. 이 채널을 게이트가 전체를 감싸고 있죠. 이렇게 사면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그 물이 흐르는 호수를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고 있느냐, 세 손가락으로 잡고 있느냐, 혹은 네 손가락으로 잡고 있느냐, 요 차이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전류를 제어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누설 전류도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TSMC는 이제 올해 2나노부터 이걸 양산 적용할 거기 때문에 TSMC보다는 인텔이 빠른 거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사실 이걸 2022년도 3나노부터 적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 최초는 아닙니다. 이번에 인텔이 세계 최초로 하는 건 파워비아가 처음인데요. 이 파워비아는 반도체로 전해지는 배선을 아래 위로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반도체를 이제 수직으로 관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실제 반도체에서 연산이 일어나는 트랜지스터 부분은 여기 이게 얍실한 부분이 있죠. 딱 요만큼이 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연산이 일어나는 거고, 대신에 이 연산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전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연산의 결과를 바깥쪽으로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는 통신을 위한 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이 지금까지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이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같은 공간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서로가 피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점점점 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 수는 늘어나고, 여기 보면은 길을 만들어야 되는 이 시그널을 위한 인터커넥트가 이렇게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늘어나면 길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 길의 폭은 더 좁아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야, 이제 좀 분리를 하자. 트랜지스터를 여기 중간에다가 놓고, 이제 데이터를 위한 길은 위에다가 만들고, 전력을 위한 길은 이제 아래쪽에 만들자. 우리도 아파트를 보면 전기 배관이 있고,
그리고 상하수도 배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같은 공간에 두진 않죠. 아파트는 이제 좀 실용적인 목적으로서 이게 만약에 누수가 있으면 또 전력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걸 분리해 놓죠. 그래서 마치 이 아파트처럼 반도체도 야 이제는 시그널이랑 그러니까 데이터를 위한 길이랑 파워, 전력을 위한 길을 좀 분리를 하자. 그러면 이제 좀 한결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이 파워 비아라고 하고, 보통 TSMC나 삼성전자는 이거를 BSPDN, 그러니까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이렇게 부릅니다. 아, 이름이 진짜 어렵죠. TSMC는 이제 2026년 내년에 양산 적용할 거고요. 삼성전자는 2027년에 양산 적용할 예정이라서 인텔이 한동안 이걸 먼저 치고 나가게 될 겁니다. 뭐 아무튼 의미를 좀 따지고 보면 GAA를 어쨌든 업계에서 두 번째로 삼성전자에 이어서 양산을 하게 되고, 파워비아는 가장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2나노 테크 노드만 따지고 보면 어쨌든 세계 최초고, 뭐 이런 좀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 양산 시기보다 더 중요한 건 완성도죠, 완성도. 그리고 수율. 물론 본인들이 평가하기에 아무리 본인들 제품이긴 하지만 내부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생산해서 공급을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이 아주 까지지는 않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죠. 이게 내년 1월에 이제 펜서 레이크가 출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엑시노스 2600을 설계가 끝났고 이게 양산 착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파운드리에서. 인텔의 펜서 레이크와 마찬가지로 자체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갤럭시 S26에 이제 탑재가 될 거니까 뭐 내년 1월에 나오겠죠. 역시나 내년 1월에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이게 완성도가 어떤지, 그리고 수율이 어떤지도 아마 직간접적으로 알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인텔에서는 굉장히 크게 프로모션을 하고 있지만, 이게 IFS, 그러니까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의 어떤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일단 내년 1월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이 비전 에어 개발을 멈추고 스마트 글래스 출시를 속도를 낸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사가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휴 들어가기 직전이죠. 마지막 날. 그동안 애플이 이제 N100이라는 모델을 개발을 했고, 이게 이 여기 아래쪽 여자분이 쓰고 계시는 비전 프로의 후속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후속 모델이고, 이거는 좀 잠시 중단을 하고, 이제 캔슬은 아니고 중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단을 하고 요 인력들을 스마트 글래스 사업으로 재배치했다. 우리가 스마트 글래스라고 하면 이 안테나 시간에 알아보고 있죠. 메탈 레이벤이라고 해서 내놓는 이 안경처럼 생긴 AR 기기입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뜨악한 건, 스마트 글래스 사업으로 재배치하는 거는 좋은데 일단 첫 번째 모델에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메탈 레이벤을 나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애플을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거의 뭐 이 사업에 거의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 레이벤은 올해 이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제품이 나왔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거에 대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크게 아마 바뀔 거예요, 한번. 애플은 아마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나올 게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지 않고, 디스플레이 탑재한 거는 2028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스텝이 한번 꼬이니까 이렇게 계속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애플 걱정하는 거 아니죠, 원래는. 근데 애플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HMD 기기, 그러니까는 이 머리 주변에 착용하게 되는 웨어러블 기기는 필연적으로 VST 방식보다는 OST 방식이 훨씬 유리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VST라고 하면 이게 비디오 시스루라고 하고요. OST는 옵티컬 시스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를 보는 관점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는지, 여기 보면은 요 대표적인 제품이 애플 비전 프로죠. 마치 이 사람이 밖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카메라에서 찍은 화면을 안에 투사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 OS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경이랑 똑같습니다, 사실상. 대신에 이 앞에 이제 가상의 화면이 아주 일부분 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디스플레이 기기로서 압도적인 측면은 이 VST가 물론 좋기는 해요. 앞에 화면이 거의 풀 사이즈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보량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게 편의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걸 쓰고 어떻게 밖에 나갈 수 있겠어요? 이것도 특수 목적으로서 분명히 용도가 있겠지만, 일상을 같이 해야 되는 어떤 스마트 기기 혹은 AI 에이전트 측면에서는 이 스마트 글래스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 OST가 이 방면에서는 압도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두 기기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컴퓨팅 기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VST는 이미 완성형 기기입니다. 이미 완성형 컴퓨팅 기기예요. 대신
이 상태에서 편의성을 찾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OST 기기는 컴퓨팅 기기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모자라요. 왜냐면 아직도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컴퓨팅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의성을 100%로 갖춰놓고 컴퓨팅을 점점점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전혀 다른 두 대척점에서 출발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OST 기기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수용성 측면에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이렇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 GVR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 유튜브 채널 초창기 때 따로 한번 알아보기도 했던 프로젝트인데, 애플이 비전 프로가 왜 안 팔렸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당연히 가격이겠죠. 이게 3,500달러인가 하죠. 이게 우리나라에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걸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3,500달러를 구성하는 부품 원가, 본 코스트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펼쳐놓고 봤더니 어떤 놈이 제일 본 코스트를 많이 잡아먹고 있니? 봤더니 소니가 공급하는 올레도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죠. 그게 450달러나 하더라. 이게 프로세서, 카메라, 메모리 합친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세 개를 합쳐야 이 올레도스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올레도스 가격을 내려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내릴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공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대답이 이제 GVR이라는 거였거든요. 지금까지 소니가 공급했던 마이크로 OLED, 그러니까 올레도스는 이 지금 보시는 300mm 웨이퍼 위에서 만들었습니다. 웨이퍼 자체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이거를 잘라가지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만든다고 해도 많이 면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웃풋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한테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야, 이걸 우리가 5.5G 글래스 위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 이게 제가 같은 비율로 줄여서 그린 거거든요. 300mm 웨이퍼가 이만하면 5.5세대 글래스 기판은 이만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훨씬 이쪽이 크다 보니 이 GVR로 만들면 이 앞에 있는 올레도스의 가격을 우리가 크게 떨어뜨려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GVR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두 회사가. 근데 만약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M100 모델 개발이 중단이 되고 스마트 글래스를 생산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올레도스는 안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GVR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냐, 이게 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주 금요일날 좀 알아보다가 저도 이제 연휴 쉬어야 되니까 끝까지 못 알아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는 좀 추가로 파악해보고 제가 파악되는 게 있으면 또 안테나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엔비디아 GPU와 에이직 비용의 격차가 15%까지 축소될 거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에이직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브로드컴이나 마벨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죠. 이번 주에 이런 메모가 텔레그램에 많이 돌았습니다. 여기 한글로 그때 돌았었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미국의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담당자들이 이제 엔비디아하고 투자자 미팅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를 이제 메모로 만들어서 돌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를 자체 호스팅형 하이퍼스케일러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진 스태킹을 제거하려 한다. 이 마진 스태킹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엔비디아와 에이직 간의 비용 차이를 15% 수준으로 축소시킬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영어판을 따로 구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었거든요.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지금 오픈 AI를 포함해서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엔비디아 GPU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일단 GPU를 바로 갖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폭스콘이나 아니면 슈퍼마이크로 회사에서 서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서버로 만들어줘. 그럼 이 서버를 오픈 AI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인프라를 구축을 하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은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미 이 서버를 가지고 투자해 놓은 인프라들이 있죠. 그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건 추론을 하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 GPU가 오픈 AI에 오기까지 이 서버 제조사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ODM들의 마진을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CSP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마진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엔비디아가 취하는 높은 마진에다가 이 서버 마진에 CSP 마진까지 합치면 오픈 AI가 이걸 사용하게 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비용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진 스태킹입니다.
이 켄터 피츠제럴드에서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미팅해서 젠슨 황이나 아니면 CFO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를 종합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바라는 그림은 뭐냐, 내가 GPU를 공급을 하는 걸 오픈 AI에 직접적으로 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뭐 서버는 만들긴 해야 되니까 결국 이들의 손을 타긴 타야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최소화하면서 대신에 오픈 AI가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셀프 호스트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개념인데, 그렇게 되면 일단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손을 탈 필요가 없죠. 그럼 CSP의 마진은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직접적으로 만약에 하이퍼스케일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사게 되는 서버 비용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다운 시킬 수 있겠죠. CSP가 산 거를 빌려 쓰는 것보다는 아마 훨씬 싸게 조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왜 이거를 추구를 하느냐, 이렇게 마진 스태킹을 제거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오픈 AI가 인프라 투자를 더 값싼 비용에 하게 되고 그게 AI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GPU를 팔아먹을 일이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들한테는 참 안 된 얘기지만 엔비디아가 만약에 추구하는 이 그림이 완성이 된다면 오픈 AI는 더 싸게 AI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지분 투자를 했죠. 한 1000억 달러라고 하는데 뭐 이게 다 지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뭐 대여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라고 설득을 하려면 어느 정도 좀 지분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 한 130조 이 정도 되죠. 130조, 140조 이 정도 되는 돈이죠. 이 정도 돈을 태운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XAI에다가 2조 8천억 투자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게 좀 나중에 지분 투자를 좀 더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뭐 XAI한테도 야, 뭘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ODM 회사들이나 CSP를 끼고 있냐, 얘네들 다 물리치고 우리끼리 직거래하면 너 훨씬 싸게 투자할 수 있고 결국에는 AI 저변이 넓혀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분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일각에서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뭐 오픈 AI나 XAI나 아니면 다른 AI 서비스 업체에 투자를 하는 거를 뭐 순환적 거래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결국 엔비디아에 돈 받아서 엔비디아 GPU 살 거 아니에요. 고객사한테 돈 대주고 그 돈 다시 나한테 오는, 돈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자전거래가 되는 형태라서 이게 잘하면 버블의 전조 증상 아닌가? 이렇게 봤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만은 보진 않습니다. 어떻게 큰 전략에서 입각해서 보면, 그러니까 AI 생태계에서 지금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투자 사이클을 좀 재정비함으로써 업계의 비용 구조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이거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막대한 돈을 태워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1년 전에 나왔던 이 기사가 좀 이해가 되죠. 엔비디아가 커스텀 칩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었다. 이거 그냥 당시에 로이터에서 잠깐 나오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이 기사가 왜 생각이 났냐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오픈 AI나 아니면 XAI에다가 셀프 호스팅 하이퍼스케일러가 되라 이렇게 설득을 하려 그러면 그냥 범용 GPU만 가지고 가가지고 야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말빨이 덜 먹히고, 커스텀 칩을 좀 가져가서 야 우리가 니네가 투자하는 방식에 맞춰서 칩을 좀 커스텀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말빨이 잘 먹히겠죠. 일종의 에이직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사업부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컨펌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이 그림도 오픈 AI나 아니면 XAI를 자체 호스팅 하이퍼스케일러로 만들려는 큰 그림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마무시하죠, 엔비디아는 진짜.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브로드컴하고 마벨에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GPU가 범용 GPU니까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에이직은 딱 맞는 열쇠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죠.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칩을 엔비디아에서 커스텀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CSP를 통하지 않고 그리고 ODM 회사한테 의존하는 것도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에이직과 엔비디아와의 도입 비용 차이를 15% 차이로 줄인다. 지금은 뭐 한 절반이야 인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대규모로 생산할 경우에 에이직이 훨씬 싸다, 엔비디아 GPU보다는, 이렇게 들었는데 15% 차이로 줄어들게 되면 브로드컴하고 마벨에 가가지고 왜 에이직을 설계를 하겠어요. 그냥 엔비디아 사지.
오늘 첫 번째 나왔던 인텔 이나노 파운드리 이 기사는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미국 정부하고 그다음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인텔에 돈을 쏴주고 있죠. 거의 지금 파운드리 때문에 망할 뻔한 회사를 이제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생존을 시키고 있는데, 삼성전자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 장치 산업에서 경쟁자가 떨어져 나간다는 건 결국 미래 수익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이 나가 떨어질 뻔한 회사를 살려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거죠, 삼성전자로서는. 물론 인텔이 망한다고 그 물량이 삼성전자로 오는 건 아니지만 잠재적인 내 물량이 줄어드는 거는 맞는 얘기라서, 그 TSMC랑 경쟁하는 것도 사실 지금 쉽지 않은데 인텔까지 되살아나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첨단 산업 역사에서 봤을 때 중국을 제외하면, 중국이 되게 독특한 케이스이긴 한데 중국을 제외하면 정부 지원받아서 이제 온실속 화초처럼 자란 회사들 중에 잘 된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텔이 저렇게 막 돈 대주고 고객 대주고 해가지고 얼마나 경쟁력을,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오히려 회사가 더 관료화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라고. 망했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